네, 저희 이어서 116페이지 부채 계정 볼게요. 이제 자산 파트는 다 봤고요. 이제 재무 상태표상에 이제 부채 계정 보고 이제 12월 31일 날 결산일 날 하는 회계 처리 보고 이제 사채하고 이제 내일 이어서 사채랑 자본 이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유동부채. 자산도 저희가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으로 나눴던 것처럼 부채도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현금화로 저희가 갚아야 될 것 같으면 유동부채로 나누고, 그리고 1년 이내 현금화해서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 1년 기준이 아니더라도 영업주기 내에 현금에서 나간다 그러면 걔도 유동부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 구분했던 그 기준이랑 동일합니다. 밑줄 한번 쳐보면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그 이행의 경제적 가치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를 저희가 부채라고 하고,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된다. 여기서 지급기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걔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1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결제해야 된다고 하면 걔도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밑줄 다시 이어서 치면 만기가 결산일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부채. 다만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입 채무 등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저희 117페이지 볼게요. 여기서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대출로 예를 들게요. 대출 받은 시점에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결산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도래하는 기간이 1년 이내면 얘는 유동부채인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요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 상환일은 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한 달 경과했다고 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도 1년이 초과돼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유동부채.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은 결산일 현재로 내가 1년 이내 갚아야 되면 걔는 유동부채, 1년을 넘어가면 비유동부채. 단 조금 전에 여기 밑줄 쳤던 것처럼 다만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걔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해요. 다시 저희한테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갚지 않아도 되는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근데 외상 매입금은 영업 활동 때문에 발생된 부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상 매입금이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갚지 않아도 걔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부채의 계정을 좀 보면 매입 채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이랑 지급어음, 단기 차입금은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거. 근데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되는 거고,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채무를 말하는 거고요. 미지급 비용은 발생됐으나 아직 우리가 갚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급여 같은 게 12월 급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급은 1월에예요.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비용은 발생됐으나 아직 결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비용으로 차변을 해놓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잡아놓는 거고요.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우리가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수금했지만 먼저 받은 거. 선수 수익은 돈은 받았는데, 여기 이런 것들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돈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를 1년치를 미리 받았어요. 근데 그게 기간으로 보니까 요때 돈을 받았거든요. 1년치를.
그러면 이 6개월에 대해서는 X1년도의 임대료가 맞지만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X2년도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 6개월치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으로 먼저 해놓고 임대료라는 수익을 차감해줘야 돼요. 다시 뒤에서 볼게요. 요것도 뒤에서 볼 거고 요것도 뒤에서 볼 거예요. 일단 요건 넘어갈게요. 외상 매입금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요 회계 처리는 저희가 봤던 거고, 요거는 저희 반드시 한번 볼게요. 외상으로 우리가 그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외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자 측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외상 매입금이랑 지급어음을 합쳐서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해요. 저희가 외상 매출금이랑 받을 어음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하고, 얘가 우리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라고 좀 전에 봤고요. 요거를 볼게요. 1번. 우리가 30만 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샀고 돈 아직 안 줘서 외상 매입금을 해놨어요. 그리고 구입한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없어지고 지급 어음으로 해놨어요. 얘 부채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음이 만기가 돼서 결제해줬대요. 그러면 이 부채 상기해주고 우리가 당좌 예금에서 현금으로 이체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입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대출 생각하시면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차입금이라는 거는 금전을 빌릴 때 발생하는 부채로 우리가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근데 이게 결산일 기준으로 우리가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그리고 결산일 기준으로 우리가 1년이 지나서 갚을 수 있는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이라고 구분해서 씁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 그 상대방한테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이 나타나고요. 남한테 돈을 빌리면 부채가 늘어나니까 차입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부채가 늘어나죠. 반대로 차입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얘는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이럴 때는 대여금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이 대여금도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으로 구분한다.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차입금이랑 반대처럼 남한테 빌려준 돈은 우리가 대여금이랑 계정 과목 쓰고요.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되겠죠. 그때 쓰는 건 이자 수익. 얘는 수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여지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주민주는 해승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00만 원을 차입했대요. 빌렸대요. 상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 가정한다. 상환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계정 과목을 돈 빌렸을 때 차입금 중에 단기 차입금을 쓰면 되는구나. 그리고 3개월 후에 차입금에 대하여 4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우리가 돈 빌리고 이자가 나왔으니까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을 쓰면 되겠구나. 볼게요. 처음에 돈 빌렸을 때 100만 원 돈 들어왔고 상환일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줬고요. 두 번째, 이자가 나갔죠.
그죠? 그래서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4만 원 써줬고 나중에 만기가 돼서 100만 원 갚았어요. 그럼 현금으로 돈 나갔고 부채 줄여줘야 되니까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 차변에다가 써줬어요. 이렇게. 양가로 3번의 미지급금은 저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라 그러면 뭐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을 쓰는 거고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은 우리가 영업이랑 영업 외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영업이랑 관련되지 않고 돈을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야 될 거는 매출 채권이지만 그 외에 저희가 뭐 컴퓨터를 팔거나 건물을 팔았을 때 돈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걔는 매출 채권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랑 미수금은 영업 활동 외에 발생되는 계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볼게요. 다음은 주민중과 주회승의 입장에서 분개를 해보래요. 주민승은 회승으로부터 80만 원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했대요. 구입하는 입장, 민준에서는 자산을 샀고 아직 돈을 못 줬어요. 이때 미지급금 계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이나 이런 걸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미지급금을 감소시키고 현금을 하는 거고요. 판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서 아직 돈을 못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나 이런 걸로 쓰면 안 되고 미수금이란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았을 때 미수금 상계시켜주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계약금 저희가 선수금으로 한다고 했고 상거래에서 미리 지급한 건 반대로 성급금이라고 했어요. 요거 그죠? 요거는 예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에도 저희가 봤던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12월 31일 날 저희가 결산 조정하는 사항들이에요. 요거는 같이 살펴볼게요. 밑에 예시랑 같이 볼게요. X1년도 9월 1일 날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하고 1년분 보험료를 12만 원을 냈대요. 그러면 이렇게 써보면 X1년도 9월 1일 날 저희가 돈을 냈고 이 보험은 1년치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9, 10, 11, 12 X1년도는 4개월 치의 보험료만 해당되고 그리고 나머지 8개월에 대한 보험료는 X2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예요.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9월 1일 날 돈 지급하고 전부 다 비용 처리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저희는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분해줘야 돼요. 이 12만 원을. 지금 한 달 보험료가 10,000원씩이니까 X1년도에는 4만 원만큼만 비용 처리돼야 되고요. X2년도에 8만 원만큼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는 현금 준 금액 그대로 다 비용 처리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는 X1년도에는 4만 원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12만 원만큼 됐으니까 비용이 지금 8만 원만큼 과대 계상 되는 거예요. X1년도는. 그리고 X2년도는 지금 X1년도에 비용 처리 다 해놨기 때문에 X2년도에 비용 처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과소계상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2월 31일 날 분계를 수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9월 1일 날 해놓고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8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내년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여기 지금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8만 원에 해당하는 거는 X2년도 요거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비용을
대변에다가 옮겨줘요. 그러면 아까 차변에 보험료 12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대변에 8만 원 써주면 12만 원에서 8만 원 빼니까 4만 원만 비용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요 보험료는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12월 31일 날 하는 결산 수정 분기예요. 내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은 발생됐어요. 근데 아직 돈 안 나갔다고 회계 처리를 안 하면 그 해에 비용은 과소 계상될 거고 현금이 지급된 그 다음에는 비용이 과대 계상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때 회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 계상되고 그리고 비용을 지급하는 현금을 지출했을 때 비용 처리하면 그 해에는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돈이 나가지 않았어도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12월 1일 날 대출을 받았어요. 100만 원. 근데 만기가 3개월, 이자는 12%래요.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 볼 건데 돈은 3개월 뒤에 나가요. 이자는. 근데 지금 X1년, X2년. 여기 지금 한 달치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2달치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데 돈은 이때 나가요. 3만 원이. 하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이자 비용이 발생된 요게 있을 거 하잖아요. 10,000원. 그거를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렸고 여기 12%가 연 이자이기 때문에 12% 해주고 한 달치에 대한 거래에서 10,000원을 구해줘요. 얘를 12월 31일 날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해주고 돈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한 달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수 수익은 이걸로 볼게요. 저희가 X1년 9월 1일 날 임대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주인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1년분을 미리 받았어요. 24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꼴이네요, 월세가. 근데 9월 1일 날 1년치를 미리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놨어요. 근데 보면 지금 9, 10, 11, 12 요 8만 원만 X1년도에 수익으로 잡혀야 되고 나머지 16만 원은 X2년도에 수익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회사에서는 요 다 합친 24만 원을 수익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 지금 16만 원에 대한 수정 분계가 12월 31일 날 필요해요. 그래서 요런 회계 처리가 나오죠. 과대 계상된 16만 원만큼 임대료를 차변으로 차감해주고 요거는 수익이긴 한데 X2년도에 대한 수익을 먼저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1년도에 임대료로 표시되는 거는 24만 원에서 16만 원 차감한 8만 원만 X1년도에 임대료로 보여지고요. 이제 X2년도에는 16만 원의 임대료가 수익으로 보여지겠죠. 미수 수익은 저희가 예시랑 같이 볼게요. 저희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자 비용이랑 반대되는 거예요. 12월 1일 날 3개월 뒤에 그 사람이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고 연이자는 12%. 그래서 한 달 이자가 10,000원인데 돈은 3개월에 대한 이자는 X2년도에 다 받아요. 돈은 그 다음 년도에 다 받지만 이자 수익이 발생된 한 달치는 우리가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아직 못 받았지만 한 달에 대한 이자 수익은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이자 수익 해놓고 아직 돈은 못 받았어요. 수익은 발생됐지만 돈은 못 받아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을 봤는데 얘네들은 여기 지금 선급 비용이랑 선수 수익은 현금은 받았는데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하는 계정들이고요. 얘는 현금은 아직 유출입되지 않았는데 발생은 된 애들이에요. 다시 보면 선급 비용. 비용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은 했지만 단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고 내년의 비용이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시키는 개념이고, 그리고 선수 수익은 내가 돈을 받긴 지금 받았지만 올해의 수익이 아닌 거예요. 내년의 수익이기 때문에 얘도 내년으로 미룬 거예요. 이연시킨 거고요. 미수 수익은 아직 우리가 돈은 받지 못했지만 이 수익은 이미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아직 현금으로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이 발생됐어요. 아까 이자 비용 또는 급여도 그럴 수 있고요. 보험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아까 저희가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눴던 것처럼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데 유동부채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갚아야 되는 거는 유동부채라고 하고,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지급기일이 그 이후에 도래하는 거는 비유동부채, 장기성 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대표적으로 사채랑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아까 차입금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내가 갚아야 된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고 1년을 넘어가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고 사채는 저희가 요거 보고 바로 볼 거예요. 회사들이 일반 대중한테 이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게 사채이고요. 장기 차입금 방금 봤죠? 결산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해 볼게요. 저희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뒤에 갚아야 돼서 장기 차입금으로 이제 개정을 해놨는데 어쨌든 쟤도 결산일 기준으로 언젠가는 갚아야 될 그 상환 일자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거 그때 쓰는 계정이거든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X 1년 1월 1일 날 우리가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을 빌리고 3년 뒤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X 1년도 1월 1일 날 장기 차입금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뒤에 1년 지나고 2년, 그러면 X 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제 상환 일자가 1년 이내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 부채긴 부채인데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 차입금으로 해놓으면 외부정보 이용자가 재무상태표를 보고 아 차입금이 있긴 있는데 장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뒤에 갚아야 될 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써 있으면 아 처음에는 이제 상환해야 되는 그 상환 일자가 1년이 넘어갔지만 지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또 유용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정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은 보이지 않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보여지는 거예요. 장기부채로 써있지만 얘는 단기 차입금이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계정
대체해 준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유동부채 밑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보이게 되고요. 갚으면 부채 상계에서 없어지고 현금 나가고.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맞는 유동부채 항목을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양가로 1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저희는 이걸 합쳐가지고 매입 채무라고 했고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얘는 미지급금. 6번. 그리고 양가로 3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 우리가 계약금 먼저 받은 거. 그때는 우리가 선수금이라는 계정 쓰기로 했고요. 4번. 수입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걔는 저희가 안 배웠지만 요거 쓰거든요. 돈을 받았는데 어디서 돈을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은 됐는데 우리가 아직 원인을 몰라서 가수금이라고 써요. 그래서 임시 계정이에요. 그때 쓰는 게 가수금 계정이고요. 5번.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 차월액과 1년 이내 상환할 차입금이 있을 때 쓰는 거. 나눠서 당좌 차월일 때 쓰는 계정 단기 차입금, 그리고 결산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상환해야 될 차입금은 우리가 단기 차입금 쓰기로 했죠. 그래서 8번. 번요. 다음은 회계사건별로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재무상태표 계정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는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볼게요. 상품을 인도 전에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 전에. 그러면 얘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 자산이 와야 되고 얘는 부채가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으로 맞는 건 미수금이 아니라 선수금이죠. 선급금.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계약금 생각하시면 돼요. 선급금. 그리고 얘는 선수금이 되는 거고요. 2번. 1년치 임차료를 선지급 또는 임대료를 선수한 경우. 그때는 선급 비용. 그래서 제가 여기 자산이라고 써놓고 여기 부채라고 써놓은 거. 그래서 선급 비용, 대여금, 매출 채권은 다 자산이고요. 선수 수익, 차입금, 매입 채무는 다 부채예요. 여기서 다음 중 유동부채가 아닌 것은, 이게 답인데 저희가 아직 사채는 안 배웠지만 조금 전에 그 비유동부채에서 장기 차입금이랑 사채 나왔잖아요. 얘는 장기 부채예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은 본래 사업 목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한 것이다. 맞고요. 미지급금은 비유동부채에 속한다.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 속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상품을 구입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매입 채무에 해당한다. 맞아요. 4번. 토지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금이다. 얘는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외상을 했어도 매입 채무지만 얘는 영업활동이랑 관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을 써요. 둘 다 부채 계정이긴 하지만 각각 따로 쓰는 거예요. 5번.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발생은 됐지만 돈이 안 나간 거. 이렇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저희가 현금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발생은 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해놓고 차변에 예를 들면 뭐 급여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계정을 썼잖아요. 이렇게 하는 근거는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됐으면 현금이 나가지 않았어도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6번 비유동 부채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동그라미 1번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만기 3년으로 발행한 사채. 사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고요. 2번 원재료 매입 시 발생하여 지급기일이 6개월 후에 도래하는 매입 채무. 아까 제가 여기 부채 처음에 볼 때 1년 이내 도래하는 거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매입 채무는 그 결제 기간이 1년이 초과해도 그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다른 거죠. 원재료 매입하는 거는 우리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3번 상품을 구입하면서 2년 만기 어음을 교부한 경우 2년 만기니까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고요. 4번 종업원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얘도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두 문제 볼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주민준의 X1년 7월 1일 발생한 차익과 관련된 자료이다. 날짜별 회계 처리 중 틀린 것은 저희가 3천만 원 빌렸고 만기가 3년이에요. 3년 뒤에 갚아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얘는 12월 31일 날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6월 30일 날 준대요. 얘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볼게요. 7월 1일 날 돈 빌렸을 때 회계 처리. 7월 1일 날 현금 받았고 3년 뒤에 갚으니까 장기 차입금. 얘 맞아요. 아이고. 얘 맞고요. 얘 맞고요. 그리고 X1년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 보니까 저희가 이자를 6월 30일 날 줘요. 그럼 표로 보면은 X1년도에 7월 1일 날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는 매년 (6월 30일) 날 지급해요. 근데 요 기간 이자로 현금으로 나가는 때는 요 때지만 결산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만큼은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자가 발생은 됐단 말이에요. 저희 아까 결산 수정분계 봤을 때 돈 안 나갔어도 비용이 발생되면 회계 처리 해주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에 10% 하면은 연 이자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X1년도 12월 31일 날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6개월치에 대한 이자는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300만 원에 6개월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해놓고 돈 아직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부채로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결산 수정 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내년이 됐을 때 이때 6월 30일 날 1년치 이자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300을 다 한 거예요. 이게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X1년도 이때 6개월에 대한 이자는 작년에 미리 회계 처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 이자 비용 300 잡으면 안 되고 X2년도에 해당하는 6개월치 150만 원만 이자 비용으로 하고 요 미지급 비용을 이제 지급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계해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걸로 하면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X2년도 12월 31일
이 기준으로는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발생한 요때 6개월치 이자 비용 또 결산 수정분기 해준 거고. 요거는 아까 저희 부채 맨 앞에서 예수금이라는 계정 나왔었거든요. 요걸로 볼 건데 박스 안에 내용 보면 급여 지급일에 총 급여 150만 원 중에 근로소득세 7만 원, 주민세 7천 원, 건강보험료 만 원, 국민연금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요거는 저희가 회사 다닐 때 월급 받으면 급여 명세서 받죠. 근데 저희가 회사 취직하면 연봉 계약서 쓰잖아요. 연봉 계약서에 우리 연봉을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산 쉽게 3,60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월로 따지면 월급이 300만 원 돼요. 그럼 급여일날 요 300만 원이 제 통장에 찍히나요? 찍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우리 이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도 회사 반, 근로자 반 이렇게 따로따로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로자들이 직접 요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내나요? 건강보험료도 저희가 각각 내요? 근로자들이 따로따로? 그렇게 하기에는 근로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대신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소득세를 대신 신고하고 내주고요. 건강보험료도 대신 이제 원천징수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회계 처리가 회사에서는 어쨌든 우리한테 300만 원 주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 소득세랑 주민세 그리고 근로자 부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떼고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줘요. 요 예수금이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납부해야 되는 건데 회사가 대신 갖고 있다가 납기일에 내거든요. 요게 이 예수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가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내야 되는 돈이지만 근로자들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기 어려우니 회사가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300만 원 다 주지 않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만 돈을 줘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에요. 그러면 총 급여 150만 원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 빼고 150 맞고 그리고 150 전부 다 주면 안 되죠.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원천 징수하고 줘야 되니까 얘 틀렸고 그러면 지금 요거 다 합치면 10만 7천 원인데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예수금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2번이 답인데 요렇게 해놨다가 요 10만 7천 원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달 10일 날 다 납부를 해요. 그러면 회계 처리가 저거를 납부했다고 치면 10만 7천 원 회사가 냈고 예수금이 상계되죠. 근데 예수금이 왜 부채에서 나오냐? 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만 납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은 이제 쉽게 원천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쓸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4차 나갈 차례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만 좀 보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여기 없으니까 빈 공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저희가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바로 돈을 주면 좋은데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없고 뭐 3년, 2년 뒤나 3년 뒤에 우리한테 돈을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돈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산으로 잡히는데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돈 줘야 될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2년 뒤에 준대요. 2년 뒤에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다. 2년 뒤에 100만 원 주세요 해요?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과 2년 뒤에 100만 원은 가치가 똑같지 않아요. 그쵸?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2년 뒤에 갚아도 되는데 그 2년 동안 물가도 상승하고 하니 그거에 해당하는 이자를 얹어서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10%의 만약에 이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10% 곱해서 110만 원. 여기 X 1년 말로. 그리고 또 여기서 곱하기 1.1, 10%의 이자를 생각해서 그럼 2년 뒤에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121만 원 정도는 받아야 지금 100만 원과 같은 가치가 되겠다라고 계산할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이자를 10%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여기 1.1이 들어간 거예요. 10%. 그럼 거꾸로 여기 지금 121만 원과 지금 현재 이 100만 원. 미래의 121만 원과 현재의 100만 원은 가치가 같아요. 그럼 다시요. 미래의 121만 원을 현재 가치로 땡겨 오니까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게 현재 가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1.1을 2번 곱했잖아요. 그래서 121만 원에서 이렇게 나누면 지금 현재의 가치로 계산이 돼요. 어쨌든 현재 가치의 개념이 좀 서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채를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시 지금 현재 100만 원이 2년 뒤에 100만 원과 가치가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지금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거, 이 100만 원으로 맞춰주는 거, 그게 현재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좀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내일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사채를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문제들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보면 공부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꼭 손으로 풀어보셔야 본인께 돼요. 그 쉬운 거는 이제 꼭 손으로 안 푸셔도 되지만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손으로 풀어보시고 지문 문제 같은 경우는 눈으로 많이 보셔도 돼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하지만 계산 문제는 꼭 손으로 푸셔서 복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채랑 자본 이렇게 볼게요.